어준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먼저 올해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방금 다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시험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 맞춰야 겨우 60점 정도 나오는 그 정도 난이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꼈던 그 체감 난이도는 엄청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배포가 되면은 분포가 돼버리면은 내가 아는 내용까지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은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부동산 공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 공부를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 자, 부동산 공법은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단어랑 공법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된 겁니다. 부동산이랑 공법. 이렇게.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뭐 뭔지 아는데 뭐 말하기는 좀 그렇죠.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이고 좀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뭐 부동산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 동산 하면 뭐 움직이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조금 이따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법은 조금 이제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이걸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가지고 부동산 공법이 뭔지를 보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투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촌놈입니다. 이렇게 서울 사람이 아니고 저 부산 사람인데 제가 서울에 아는 건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제일 큰 거 검색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이렇게 롯데월드 타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도가 뜨는 거죠. 지도가.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요새는 그 지도 펴놓고 설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자칠판 같은 거 화면 띄워놓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이렇게 막 전자칠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게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칸에 보면은 반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반경. 그러니까 내가 이 지점을 딱 찍으면은 이 반경으로부터 얼마까지 어떤 시설이 위치한다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면적 해가지고 점을 딱딱딱딱 찍으면은 요 네모칸 안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뜹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리라는 게 있는데 지하철역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계를 할 때 다 설명을 해준대요. 요새는 이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근데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여기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지도를 검색을 하면은 이런 지도가 딱 떴는데 여기서 옆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위에 거리뷰라는 게 있고 거리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었겠죠. 그 밑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지적 편집도라는 칸이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 뭐 크게 보여드릴까? 여기 보면은 여기 지적 편집도 이렇게 있죠. 신기하죠? 막 커지고 이렇게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도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네이버 켜서 주소 검색하고 여기 지적 편집도라는 걸 키면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지도가. 자, 여기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가 상업지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 여기 보니까 주거지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건 이 정도는 들어본 적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공법에서 용도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도지역.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잠실일대를 가보면은 아, 저기 롯데월드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지 롯데월드가 저기 왜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죠. 왜냐하면은 이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곳은 상업지역입니다. 이 부분 보면은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상업지역이라서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 주거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잠실 주공 5단지. 옆에 리센츠, 장미 아파트 이렇게 노란색 부분인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공법입니다. 이게 공법.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을 뭐 공부로 배우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밖에 나가보면은 그냥 모든 토지 이용이 싹 다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법. 그 다음에 자 여기 분홍색 부분에는 상업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건물들이 막 지어져 있고 노란색 부분은 주거지역이라서 주거지역에 맞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막 지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에다가 내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그냥 건축할 수 있습니까? 뭐 받아야 되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내 돈으로 내가 건물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건축 허가라는 걸 규정을 하고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라. 이게 공법입니다. 공법.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지만 이 토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두고 여기에 맞게 건물을 써.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냥 지으면 안 되고 허가받고 건물 지어라라는 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걸 제가 법률적인 용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부동산이라는 건데 부동산은 우리가 뭐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민법. 그래서 민법 99조, 요 갈고리 모양 이게 조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민법 99조의 1항에 보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공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요 토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업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착물이라는 건 땅에 붙어 있는 거겠죠? 땅에 붙어 있는 것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랑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뭘까요? 건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토지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자, 일단 부동산은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공법입니다. 공법. 예. 법에서는 어떤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개념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이라는 게 지구상에 단 한 명만 있다라면은 법이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1번 우리끼리 뭐 하자. 2번 이 뭐 할 때는 요렇게 이러한 내용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관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법 조문은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걸 바로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법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국가나 지자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입니다. 근데 사법이라는 거 반대 개념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으로 사법이 민법입니다. 민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다라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려고 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을은 갑에게 뭘 지급해야 됩니까? 대금을.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법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 놓이느냐가 사법과 공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토지를 매매할 때는 갑이랑 을 중에 누가 우월한 지위에 있죠? 없죠. 둘 다 평등한 지위. 평등 대등한 관계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즉 사법 관계는 여기 보시면 사인과 사인이 대등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이렇게 법률 관계를 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법은 요거 국가와 지자체 내지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이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내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토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나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짓게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공법이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내 토지에다가 내 돈으로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죠. 국가랑 지자체와 나와 동일한 관계, 평등한 관계라면은 내가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건물 지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나보다는 우월한 지위이기 때문에 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라는 걸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 개인이 한쪽이 우월한 지위인데 누가 우월한 지위죠? 국가, 지자체. 이 사람들이 개인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수직적 관계에서 요거 규제를 가하는 게 공법이다라는 겁니다. 즉 공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규제법입니다. 그럼 이제 공법책을 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을 거냐면 뭐 하지 마, 뭐 할 때는 허가받아, 뭐 할 때는 신고해, 뭐 할 때는 승인받아 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이 공법은. 그래서 막 명령조로 규정이 되어 있고 책이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 하지 마, 뭐 할 때는 허가받아, 이거 하면은 벌금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규제법이 바로 형법 같은 거죠. 형법.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것들. 국가가 나보다 우월한 지위이기 때문에 나의 신체를 구속하고 잡아 가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랑 내가 평등한 지위라면 감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법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들을 쭉 풀어서 한번 읽어보면은 부동산 공법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은 크게는 토지랑 정착물 중에 뭐였죠? 건물. 토지랑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뭐 하는 거죠? 규제를 가하는 거, 규제법이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규제법이라는 거. 그래서 공법은 우리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부분 아파트인데 여러분 주소를 아까 지도 같은 데서 쳐보면은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라는 거. 너무 이렇게 쭉 계속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밖에 나가보면 이런 규제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게 싹 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그래서 그런 규제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토지나 그 정착물 해서 요걸 이제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재산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요 밑에 헌법 조문을 하나 써놨는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랑 가장 관련이 깊은 헌법 조문이 요 재산권 규정입니다. 오늘 필기할 거 없고 밑줄 칠 거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서 나올 때까지만 입문서 쓰고 기본서 나오면은 기본서에다가 제가 밑줄 쳐드리고 다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규정인데 헌법은 국가의 뭐 통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기본권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 10조에 보면은 행복 추구권 이런 게 나옵니다. 11조에는 평등권, 12조는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헌법 23조 요게 재산권 규정입니다. 재산권 규정. 그래서 보면은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 재산을 보호를 해주겠다.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내 사유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내 토지지만 여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한계를 정해놓는 겁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맞게 건물을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부동산 공법인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권 이런 것들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규제를 가하겠답니다. 규제를. 그러면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을 하려면 그 이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항에 있는 공공복리. 그래서 사인의 개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더라도 다른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많다라면은 그 제한을, 그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하는 것. 이걸 바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공법.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부동산 공법은 뜻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여기 보면은 법의 체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다 이제 입문서에 다 있는 건데 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법이랑 법률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겠죠. 이건 한 글자, 이건 두 글자니까 다른 말입니다. 이게. 자, 법이라는 건 규범의
총체,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법, 규범의 총체.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을 그냥 다 통틀어서 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계모임에 가면 법이 있습니까? 뭐 회칙 같은 거 이런 것들 그게 다 법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고 학원에 가도 일단 뭐 수업 시간도 있고 수업 시간에 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법의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최상위법이 뭐죠? 헌법. 그래서 아까 헌법 조문을 한 개 봤는데 이 헌법에는 국가의 통치 질서 내지는 뭐 주권을 누가 가지고 우리 영토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내지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기본권을 규제합니다. 즉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대략적인 추상적인 내용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상적인 법률만 가지고는 통치를 할 수 없겠죠.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법률입니다. 즉 법이라는 건 싹 다 규범들을 다 통틀어서 법이라고 하는데 법률이라는 건 요겁니다. 요거. 법률 이거 어디서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을 만드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 그래서 이 국회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입법부. 법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걸 국회를 입법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거, 요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그 다음에 법률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이 빨리 됩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법률에 규정을 해버리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뀌고 사회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률이 개정되는데 올해는 막 2년, 3년씩 걸리니까. 그래서 개정이 잦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부적인 내용들, 기술적인 내용들은 또 밑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해서 법률 밑에 있는 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그래서 최상위법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 나오는 것만.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이 바라는 명령이라고 해서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령보다는 요거 시행령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시행령.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바라는 명령, 요걸 부령이라고 하는데 책에는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라는 명령을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라면 해양수산부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까지. 보면은 법률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 각부 장관이 바라는 명령까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건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전국에. 근데 조례라는 건 이거 어디서 만들죠? 지자체에서. 지자체 중에서도 지자체 의회가 만듭니다. 여기 노원구죠. 노원구에 가면은 노원구 의회가 있습니까? 네, 가보시면 있습니다. 구청에 가면. 그럼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 의회가 있습니까? 네. 각 지자체마다 의회는 존재를 합니다. 그 지자체 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부릅니다. 조례. 그 다음에 규칙 이건 뭐 아실 필요 없는데 지자체장이 만드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를 뽑는 겁니까? 서울시 공인중개사를 뽑는 겁니까? 대한민국. 그러면은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 각 지자체마다 달라지는 것들은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위로 헌법은 이제 시험 범위 아니고 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여기 부동산 공법이라고 돼 있죠. 공법이니까 시험 범위는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률만 시험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이 존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시험 과목 이름이 부동산 공법이고,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건 뭐 민법, 형법, 헌법 이런 것들, 단행 법전이 존재하는 걸 법률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공법전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우리 부동산 공법은 시험 과목의 이름이고 이 시험 과목 안에 법률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법률이.
부동산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공법은 한 10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100여 개의 법률들 중에 6개를 뽑아낸 겁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는 법률뿐만 아니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즉 6개의 법률이 있고 그 6개의 법률마다 각각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규칙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보다 좀 양이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너무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각각의 출제 비중을 보면은 요 법률에서 보통은 한 60%에서 70% 정도 출제가 됩니다. 60에서 70%.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30%에서 4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요거는 보통 한 5% 정도 출제를 합니다. 5% 정도. 이거는 근데 맞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만점 받는 시험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안 볼 겁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는 요 2가지. 즉 책에 보면은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읽을 때 아까 요 갈고리 모양이 조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문은 몇 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해가지고 아까 헌법 조문 보여드리면 요게 몇 조 이렇게 읽는 겁니다. 몇 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요거는 항이라고 있습니다. 항. 그래서 조항 요런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법 조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몇 조 몇 항 요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요 법률이라든지 명령 이렇게 책에 보면은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요 정도까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험에서 요 시행규칙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수업도 안 하는데 이런 걸 내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벌칙 같은 것들. 올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생각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거 진짜 그냥 한 40점 받을 수 있는 정도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운에 맡겨버릴까라는 생각도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작년부터 제가 다른 교수님들보다 수업하는 양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 내용을 수업을 하는데 많이 줄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이고 욕먹을 각오하고 양은 제가 줄여드릴 겁니다. 양을 확 줄여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대신에 그 내용 정도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작은 내용을 최대한 많은 횟수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불영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몇 가지 언급은 드릴 겁니다. 수업 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시면 중요한 건 이거. 조례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자격증을 따고 나가게 되면은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이제 합격증 나오고 나면은 실무 교육을 합니다. 그 실무 교육 가면은 내가 실무 교육 받으러 간 지역의 조례집을 줍니다. 조례집에 보면은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과소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분양권을 안 줍니다. 그 기준도 서울은 90제곱미터고 저 지방은 60제곱미터인 곳도 있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시험 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안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고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시험 과목 안에는 법률이 6개가 있다는 6개. 그리고 이 6개의 법률마다 시행령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 6개의 법률이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부동산 공법은 시험 과목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부동산 공법은 크게 토지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토지, 인데 첫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묶어서 이렇게 국토라고 부르죠. 국토.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그래서 먼저 여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법은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즉 국토 전체를 계획으로 뭘 할 거냐면 규제할 겁니다.
계획으로. 그 다음에 뒤에 계획으로 규제를 한 이후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보죠. 여기 아까 이 잠심역 일대에다가 그 지도를 검색을 해가지고 지적 편집도라는 걸 누리니까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뭐 상업지역,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한강이죠. 여기는 이제 녹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 보면은 파란색 부분이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거는 공업지역. 이렇게. 그래서 개통이 노란색 개통이다 그러면 주거지역, 빨간색 개통이면 상업지역, 파란색 개통이면 공업지역, 이런 초록색 개통이면 녹지지역입니다. 이걸 이제 용도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용도지역 같은 걸 지정할 때 이걸로 합니다. 계획으로.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예전에는 뭐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은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국토가 이용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나라 국토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금수강산? 이렇게. 제가 하나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여기 다 삽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도 다 못 쓰고 반만 쓰죠. 반 중에서도 여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 저 지하철 탈 때마다 서울에 오면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모든 인프라가 여기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보면은 여기 국토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서쪽, 동쪽 이렇게 나눠보죠. 주요 산업들이 어디에 더 많이 위치하고 있죠? 밑으로는 안 내려가 보셨습니까? 지금 이쪽에. 왜 이렇게 되냐면, 자, 경부고속도로가 맨 처음에 깔리는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깔리고 나서 이게 이제 물자들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공장들은 요 라인 근처에 위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구미의 전자, 대구의 섬유, 포항의 제철, 울산의 중화학공업이랑 중공업, 그다음에 부산에 항만이 있고 창원에 가면 전자산업들 이런 데서 공산품을 생산해가지고 예전에는 부산으로 실어 나눠서 수출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인천항이 떴던 이유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여기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훨씬 더 과속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걸 이제 국토의 불균형 문제라고 하는 거죠. 국토를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국토 전체를 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03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03년도. 03년도 때 대통령이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고로 이것도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치기 전까지는 2년, 7년의 선거를 하고 임기의 시작은 3년, 8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3년이니까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이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입니다. 그 전 대통령이 누구였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어디 외국에서 살다 오신 거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동서간의 불균형, 서쪽이 동쪽에 비해서 발전이 더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법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일단은 IMF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신용카드를 많이 이렇게 그 발급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소비를 촉진했죠. 그게 이제 엄청나게 효과를 거두면서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때 이제 효과를 거두면서 IMF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들기 시작하고 03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겁니다.
채 20년이 안 된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0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국토를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법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거.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하고 그 규제에 맞게끔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자라는 거. 그래서 이 법률 명칭만 해도 총 13글자죠. 그냥 외워버리면은 이거 법률 명칭 외우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풀어드리는 거. 11월, 12월 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것들은 여러분 뭐 강의 계획서 받으셨겠지만 일단은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법이 어려운 이유 두 번째가 용어들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거기 강의 계획서에 봐도 뭐 제목에 보이면은 뭐 광역도시 무슨 계획들 뭐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머리털 나고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생소해 버리면은 내용은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일단은 11월, 12월 달에는 아무것도 안 외워도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오셔가지고 가볍게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대신에 책에 보면은 큰 제목이 있고 그 밑에 항상 1번 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11월, 12월 달에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용어의 정의라고. 그래서 요 단어들 어떤 뜻인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11월, 12월 달에는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나라 국토다. 그리고 이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어들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만한 단어들을 제가 11월, 12월 달에 하나하나 우리가 쓰는 단어들로 풀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뭐 법을 전공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법률 용어를 모르고서는 책의 내용이 책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단어들이 딱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공법에서 쓰는 용어들이랑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일찍 잘 오셨습니다. 나중에 막 3월 달에 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부동산 공법이 뭔지를 1시간씩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1월, 12월 달부터 천천히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이런 거 있죠. 그 사람 3년 3개월 한 겁니다. 3년 3개월. 민법은 법대 가면은 4년을 배웁니다. 4년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저는 3개월 만에 합격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 뭐 객관식 시험이니까 공부 안 하고 시험 쳐도 운 좋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찍은 게 다 맞으면. 이렇게. 근데 3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거라면 그런 사람들의 글이 수기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1년을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십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 이거 평생 가는 자격증이죠. 그리고 자격증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연봉이 1억이 넘게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소득 전문직입니다. 이거. 물론 사무실 유지비도 못 버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많긴 많지만 최근에는 좀 더 그런 현상이 심하지만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새 변호사도 그 사무실비 못 내는 사람 많다는 거 들으셨죠? 워낙에 이제 로스쿨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학원 저도 이제 큰 회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변호사들이 강의하겠다고 서류를 엄청 냅니다. 민법 강의하겠다고. 그 사람들 막 면접 보고 그럽니다. 면접 보고. 다 변호사들입니다. 민법 강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격증이 그렇게 만만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워낙에 이제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절대평가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3개월 만에 합격해서 이런 글자들 많이 그 후기들을 많이 보고 나니까 이게 쉬운가 하고 오는데 막상 해보시면은 좌절이 여러 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풀어드리는 거 그거 위주로 제가 11월, 12월 달에는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했고 뒤에 이용이라는 게 나오죠. 이용. 자, 이 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적극적 이용이랑 소극적 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이용을 다른 말로 하면 개발이라고 하고 소극적 이용을 다른 말로 하면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이용, 개발, 보전 이런 것들 뭐 한 단어처럼 읽기도 하죠. 그래서 개발이라는 건데 개발의 측면에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보면은
그냥 다 지우고 하죠. 보면은 자 개발은 1번 원래 아무것도 없던 데서 뭐 만들어내는 거다. 아니다. 2번 원래 있는 게 좀 비실비실해서 요거 예쁘게 고쳐 쓰는 게 개발이다. 1번이랑 2번 중에 뭐가 개발일까요? 1번. 도시개발법은 요겁니다. 뭐냐면 이거 신도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여기 보면 1기, 2기, 3기 신도시가 나와 있죠. 수도권에. 자, 1기 신도시 언제 만들어지죠? 90년대 초반에 노태우 정부 때. 80년대에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 지역으로 막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때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막 몰려드는데 서울에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주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해서 노태현 정부 때 그때 만들어졌던 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요 1기 신도시들입니다. 고향의 일산, 부천의 중동, 이거 안양의 평촌, 군포의 삼본, 그다음에 성남의 분당시. 요게 이제 1기 신도시. 이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하죠. 그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게 다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 때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때 지어진 게 다 아파트들이죠. 그러면서 평균적인 주거의 질이 많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로부터 반경 20km 거리 안에 위치하죠. 출퇴근을 위해서. 즉, 이 도시들은, 신도시들은 경기도 고양시의 부천에 아파트가 부족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의 인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신도시들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게 2기 신도시들이죠. 2기 신도시들. 대표적인 여기 판교, 위례 이런 것들. 광교, 수원의 광교, 동탄 신도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2003년도 정도 만들어집니다. 여기 발표가 됩니다. 요때도 항상 이걸 만드는 거, 대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 때 그때 만드는 겁니다. 그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3기 신도시죠. 2기 신도시는 보면은 딱 지도에서 보이다시피 1기 신도시보다 거리가 멀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2기 신도시 교통대책, 김현미 장관이 교통부 장관 할 때도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 GTX 이런 것들. 그래서 2기 신도시는 서울로부터 거리가 조금 멀다 보니까 이게 출퇴근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각종 기반 시설들을 설치하는 계획들을 최근까지도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큰 규모로 만드는 신도시들이고 소규모도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 유명한 신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대장동. 그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신도시였습니다. 도시 대장동이.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원래 혹시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그거 보셨습니까? 드라마 안 보신 분도 있는데 1988년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이 주인공이 덕선이네죠. 덕선이네가 마지막에 이사를 갑니다. 마지막 해에. 덕선이네가 마지막 해에 이사를 가는 곳은 1번 위례, 2번 판교, 3번 평촌, 4번 중돈, 5번 일산. 어딜까요? 다른 데는 다 맞추시던데 여러분들은 드라마 잘 안 보시나 보네. 판교. 그 도봉구 쌍문동에 살던 덕선이네는 마지막 해에 판교로 이사를 갑니다. 그 같은 이웃들끼리 같이 이사를 가자고 하죠. 마지막 해 시작할 때. 그러면서 그 이웃이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향 갔다 올라오면서 항상 보던 데가 있다고. 여기 옆으로 뭐가 지나가죠?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 옆에 판교라는 동네가 있던데 거기로 이사 가자고 합니다. 같이 가가지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살자고. 그러면은 이때 판교가 지금처럼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때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의 판교는 농사 짓던데. 그래서 판교로 이사 간다니까 이웃 주민이 판교에 왜 가? 농사 지으려고 와? 이러는 거죠. 농사 짓던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본사가 여기 다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뭐냐면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있죠. 이런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거. 이게 도시 개발 사업이 하는 역할입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라고 하니까 신도시가 다 만들어지는 줄 아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런 택지를 조성을 해서 여러 그 개발 사업사들, 뭐 화천대유 이런 사람들이 택지를 분양해가지고 수익을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즉 도시 개발 사업이 하는 역할은 요거까지입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것까지. 이렇게 요게 도시개발법입니다. 즉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이런 신도시를 만드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 요게 도시개발법. 그다음 이번에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면 자 개발법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이거 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요거 정비라는 단어. 정비. 그러면 정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뭐 하나가 1번이면 하나는 2번이겠죠? 2번. 이렇게. 그래서 정비법은 요거 제가 최근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재개발이라고 되죠. 재개발 한남 2구역 대우건설이 품었다. 대우건설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리고 요 사진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여기 밑에 보이십니까? 자 사진을 보시면은 이 재개발 구역들 재개발 구역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나 뭐 단독 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여기 싹 밀어버리고 이제 대우건설에서 여기 아파트 짓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뭐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있을 거고 단독 주택의 소유자가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대우건설이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이게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러한 주거환경이 불량하죠. 딱 봐도 사진만 봐도 불량하죠. 이러한 불량한 주거환경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이게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신문기사 엄청 많이 나오는 재건축 단지 있죠? 이거 둔촌주공. 둔촌주공은 말 그대로 이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여기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아까 롯데월드 옆에 그 잠실 주공 5단지 있는데 거기 제가 아는 부자가 한 명 살아가지고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30억짜리 아파트가 그렇게 허름할 수가 거기 그 부자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 아파트는 밤에 들어가면 이중 주차해야 됩니다. 외제차 팔고 그랜저 중고 샀다고 이렇게 이중 주차가 안 되니까 외제차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주거환경이 역시 불량한 거죠. 둔촌 주공, 잠실 주공, 개포 주공 이런 아파트들 지하 주차장도 없고 그 다음에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도꼭지를 트니까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밤이 되면은 겨울이 되면은 외풍이 심해가지고 난방비 막 100만 원씩 나오고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불량한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 거죠. 이게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이랑 재건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비법에 가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 다루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법이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좌절을 느끼는 과목이 이 정비법일 겁니다. 정비법. 자, 법률 명칭이 너무 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는 줄여 읽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명칭만 13글자죠. 법에서는 이걸 줄여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일자라고 정해놨습니다. 법에서 법률 명칭이 너무 길 때는 이렇게 줄여서 읽어라라는 것까지도 정합니다. 근데 이 5글자도 너무 기니까 앞으로는 저는 국계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국계법.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법이다라고 해서 국계법이라고 읽겠습니다. 국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도 줄여서 중요한 게 개발이니까 개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저는 정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비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줄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른 교수님들은 뭐 국토계획법, 국토법 아니면은 도계법, 도정법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이라고. 그 다음 여기 소극적 이용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보전이라고 했는데 이 보전의 측면에 있는 법이 바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즉 농지는 개발하는 거 아니고 보전해야 됩니다.
보존을 해서 후대에 잘 물려줘야 됩니다. 최근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쌀 생산량이 우리 수요를 초과하게 생산이 돼가지고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고 그걸 국가에서 어떻게 매입하는지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되고 있죠. 야, 이거 우리 쌀도 먹지도 않는데 농지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예전에는 농지의 소유 상한이 있었습니다. 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이 있고 그 자영농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 생산물들을 팔았던 거죠. 근데 외국 농산물이 개방이 되면서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자영농 육성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제 농사 다 지어 이렇게 하는 건데 외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농산물들이 개방이 되면서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그 뒤로 소유 상한을 싹 다 폐지해 버립니다. 지금은 농지의 소유 상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3군데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정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보전의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보가 하나 있어요. 가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절대 팔면 안 되고 대대손손 물려줘야 됩니다. 이거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죠? 첫째 한테 주니까 맨날 도박빚으로 팔아먹고 가보가 없어지고 하는 거죠. 잘 보존할 사람한테만 줘야 됩니다. 즉 이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견자, 유전 원칙. 헌법상 대원칙인데 우리나라 헌법이 총 9차례 개정이 됩니다. 그 9차례 개정이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조문이 크게 많지 않은데 요거 이게 박갈경자를 쓰는 건데 박갈경자 즉 농업인 내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막 없어지고 이러네. 농지의 소유에 관한 내용. 농지의 소유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런 내용. 요게 토지에 관한 공법 4가지입니다. 토지에 관한 공법. 그래서 농지법.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공법이 2가지가 있죠. 건축법이랑 주택법. 자, 일반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 아까 건물 건축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건축 허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건축법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물이 지어지는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도로가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건물 무한대로 높이 지을 수 없죠. 일조권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높이 이하로만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건축법입니다. 즉 대부분의 건물은 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건축법. 그러면 주택법은 뭐냐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중에 뭐의 비중이 더 높죠? 공동주택이 비중이 훨씬 높죠. 그리고 선호도 공동주택이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편하니까. 그래서 주택은 보통 주거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거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이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규제를 가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그 다음에 입주권들 이런 거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런 거 처벌하는 행위가 여기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 허가라는 걸 받고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 허가. 근데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것들은 건축 허가 대신에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어떻게 구분하냐면 허가는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29개 이하일 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혹시 지금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보면은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요새 검색해보면은 다세대 주택이 뭐 네이버에 건물 종류 같은 거 쫙 뜨는데 19세대짜리 다세대 주택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학원에 오신 겁니까? 19세대. 최근에는 29세대짜리 다세대 주택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고 내가 건물을 지은 거죠. 이 건물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은 건물 소유자한테 뭘 주면 되죠? 이 건물 사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돈, 그렇죠. 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돈.
돈이 있으면 이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어진 주택, 내가 첫 입주자로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돈 말고 뭐가 필요하죠? 청약통장.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을 넣고 당첨이 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냥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급 절차에 따라서 이걸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함부로 사고 팔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전매 제한 기간 안에는 전매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 같은 거, 주택 상환사채라든지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을 말하는 거죠. 이거 함부로 사고 팔고 하면 처벌합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바로 주택법. 그러면은 아예 막 100세대, 1000세대 짓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겠죠. 근데 내가 건축주 입장에서 20개에서 40개 사이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건축주들은 건축 허가를 받고 싶을까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싶을까요? 허가. 이거 받으면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함부로 사고팔고를 못하니까. 그래서 19개, 29개까지만 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기준이 19개 이하 20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은 19세대 이하 되게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29세대까지 짓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보면은 이 공법이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6가지가 바로 부동산 공법 안에 있는 6개의 법률이고 이 법률마다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존재를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 6개의 법률이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